거지 같은 아줌마. 당장 꺼져. 네 아들은 쳐 맞아야 돼. 군인 아들 면회 온 촌티나는 아줌마라고 무시하며 침뱉었는데 알고 보니 육군본부 감찰실장 투스타 장군 엄마가 군인 아들 다리 부러뜨린 가해자들 앞에 헬기 타고 나타나 계급장 뜯어버리는 사이다.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인제로 향하는 44번 국도는 굽이치는 뱀의 등어리 같았다. 서울을 벗어난 지 2시간 남짓 지났을 뿐인데 차창 밖 풍경은 완연히 달라져 있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앙상한 겨울 나무들이 창을 든 병사들처럼 빽빽하게 산비탈을 메우고 있었다. 이곳은 인제였다.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는 말이 떠도는 대한민국 최전방의 험지다. 검은색 대형 세단 대신 낡은 회색 소형차 한 대가 미시령 터널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이는 단정한 쇼컷 머리에 무채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 천사라였다. 그녀의 눈매는 깎아지른 절벽처럼 서늘했지만 핸들을 쥔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는 서슬퍼런 직함을 내려놓고 그저 백산이라는 청년의 어머니 자격으로 이곳을 찾았다. 한 달 전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 저 잘 지냅니다. 밥도 맛있고 선임들도 잘해줍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다. 하지만 천사라는 알았다. 그녀는 평생을 사람의 눈빛과 목소리 뒤에 숨겨진 거짓을 꿰뚫어보는 일을 해온 사람이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다. 미세하게 떨리는 호흡 끝에서 비명 같은 침묵이 느껴졌다. 육군 소장이라는 계급장은 군대라는 조직의 생리를 뼈저리게 알게 해주었다. 폐쇄된 철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에서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12사단 예하 GOP 지원대대 위병소 앞이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무장한 위병소 초병이 차를 막아섰다. 천사라는 차창을 내리고 미리 준비한 신분증을 내밀었다. 군인 신분증이 아닌 일반 주민등록증이었다. 백산 일병 면회 왔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초병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위병소 안쪽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야, 행정반에 연락해. 백산 면회객 왔다. 존칭은 없었다. 낡은 소형차와 수수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은 그들에게 그저 흔해 빠진 면회객 1인에 불과했다. 천사라는 아무런 내색 없이 위병소 한쪽에 차를 대고 면회실로 향했다. 면회실 건물은 낡은 콘크리트 덩어리였다. 입구에 들어서자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주말이라 그런지 내부는 면회 온 가족들과 병사들로 북적거렸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천사라의 귀에는 그 소리들이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릴 뿐이었다. 그녀는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새벽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보온 도시락과 아들이 좋아하던 과일통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시간이 10분, 20분 흘렀다. 다른 병사들은 방송이 나오자마자 튀어나오듯 달려나오는데 백사는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다. 30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천사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저게 내 아들인가? 들어오는 청년은 백산이 맞았다. 하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훤칠하고 맑은 눈의 아들은 그곳에 없었다. 잔뜩 위축된 어깨,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왼쪽 다리를 눈에 띄게 절뚝거리고 있었다. 군복 소매 밖으로 드러난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사나. 천사라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백산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다. 그 순간 아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반가움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눈빛이었다. 백산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쭈뼛쭈뼛 다가왔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했다. 천사라는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아니라 못이 박힌 듯한 상처들이 만져졌다. 다리가 왜 이래? 어디 다친 거야? 아닙니다. 그냥 훈련하다가 조금 삐끗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백사는 황급히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 앉았다. 거짓말이었다. 단순한 염좌가 아니었다. 뼈나 인대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걸음걸이였다. 천사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도시락을 열었다. 일단 먹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아들 앞에 밀어주었다. 하지만 백사는 젓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음식 대신 면회실 입구 쪽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맹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초식동물처럼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는 듯 했다. 그때였다. 면회실 입구 쪽 자판기 앞에서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우리 패급 백산이. 여기서 효자 노릇하고 계시. 비릿한 목소리가 천사라의 등 뒤를 찔렀다. 천사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전투복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고 삐딱하게 서 있는 두 명의 군인이 보였다. 한 명은 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상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병장은 독고영이었고 상사는 행정보급관 방기훈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독고영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천사라가 앉아있는 테이블 모서리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다. 흙이 잔뜩 묻은 군화발이 천사라의 핸드백을 툭툭 건드렸다. 어머니 오셨나 보지. 인사 안 하냐? 독고영이 백산을 향해 턱을 까딱거렸다. 백산은 감전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충성. 독고 병장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봐라. 여기가 안방이냐? 기어들어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독고영은 낄낄거리며 백산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툭 찼다. 아까 백산이 절뚝거리던 그 다리였다. 백산이 짧은 신음을 삼키며 테이블을 짚었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천사라의 눈썹이 꿈틀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찾는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천사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독고영이 그제야 천사라를 발견했다는 듯 과장된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아줌마.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친해서 장난 좀 쳤어요. 군대에서는 이게 다 전우회라는 겁니다. 아줌마는 모르시겠지만 전우회가 사람을 발로 차는 겁니까? 천사라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하지만 독고영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뒤에 서 있던 방기훈 상사를 보며 윙크를 했다. 방기훈은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 이쑤시개를 씹으며 다가왔다. 어이 아주머니. 여기는 군대입니다. 사회에서 오냐오냐 키운 아들내미 여기서 사람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훈수 두지 마시고 밥이나 먹이세요. 방기훈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 간부가 병사의 폭행을 제지하기는커녕 조장하고 있었다. 천사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신분을 밝히고 이들의 목을 비틀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아들이 겪고 있는 지옥의 밑바닥을 확인해야 했다. 사나 앉아. 밥 먹어. 천사라가 아들을 다시 자리에 앉혔다.
백사는 눈치를 보며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국물이 식탁보 위로 튀었다. 아이고 칠칠 맞기는. 밥 하나도 제대로 못 처먹냐. 독고영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실수인 척 백산의 식판 위로 물을 쏟아부었다. 정성스레 싸온 갈비찜과 밥이 순식간에 물범벅이 되어버렸다. 아,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독고영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말려 올라갔다. 백사는 물에 젖은 밥을 보며 고개를 떨구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죄인처럼 몸을 웅크릴 뿐이었다. 천사라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괴롭힘이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말살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과해. 뭐요? 독고영이 인상을 찌푸렸다. 내 아들한테 그리고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리고 그 더러운 발 당장 치워. 천사라의 기세에 독고영이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곧바로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혔다.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야, 백산. 너네 엄마 관리 안 하냐? 남의 부대 와서 이래라 저래라 지랄이야, 지랄이.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백산이 울먹이며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변호해 줄수록 나중에 닥쳐올 보복이 더 두려운 것이었다. 방기훈 상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천사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옷차림, 낡은 차, 어디서 굴러먹다 온 촌부라고 확신한 눈치였다. 아줌마 좋은 말로 할 때 조용히 있다 가쇼. 아들 군 생활 꼬이게 하기 싫으면. 백산이 이 녀석 원래 고문관이라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인데 어디서 큰 소리야. 고문관이라니. 내 아들이 맞을 짓을 했다는 건가. 그럼요. 동작 느리지 말기 못 알아쳐먹지. 그러니까 처맞지. 군대가 무슨 보이스카우트인 줄 아나. 방기훈은 낄낄거렸다. 독고영도 거들었다. 들었죠. 아줌마 아들 맞을만 해서 맞는 겁니다. 억울하면 아줌마가 군대 대신 오든가. 아, 늙어서 안 받아주려나. 그들은 선을 넘었다. 아주 아득히 넘었다. 천사라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새겼다. 독고영 병장, 방기훈 상사. 그리고 이 소란을 듣고도 모른 척 행정실 안에 처박혀 있는 당직 사관까지. 그래, 군대가 어떤 곳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지. 천사라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일반용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보안 프로그램이 깔린 업무용 특수 단말기였다. 어이구, 어디다 전화하시게. 일일이에 신고라도 하시려고. 여기 경찰 못 들어와요, 아줌마. 방기훈이 비아냥거렸다. 천사라는 대꾸하지 않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장입니다. 감찰실장님, 주말에 무슨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정중했다. 천사라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천사라 소장이다. 지금 당장 3군 단장 바꾸라고 해. 1분 준다. 면회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소장. 투스타. 방기훈 상사의 입에서 씹고 있던 이쑤시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독고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소장. 지금 저 촌스러워 보이는 아줌마 입에서 나온 단어가 소장이라고. 아줌마 지금 뭐라 그랬어? 소장. 드라마 찍나? 허풍도 정도껏 쳐야지. 독고영은 애써 상황을 부정하려 했다. 하지만 방기훈 상사는 달랐다. 그는 밥만 먹고 군 생활을 10년 넘게 한 부사관이었다. 천사라가 꺼낸 단말기의 생김새, 그리고 통화를 할 때 배어나오는 저 특유의 위압감.
그것은 흉내낸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방기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천사라는 그들의 반응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충성. 3군단장 중장 오태석입니다. 천장군님, 강원도에 계신 겁니까? 스피커폰이 아니었음에도 짱짱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태석 중장. 이 지역을 관할하는 군단장이었다. 오 장군, 나 지금 12사단 37연대 2대대 면회실에 와 있어. 내 아들 면회를 왔는데 아주 볼만한 구경을 하고 있어서 말이오. 천사라의 시선이 독고영과 방기훈을 꿰뚫었다. 두 사람은 이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면회실에서 내 눈앞에 병사 한 명이 다리를 절고 있어. 그런데 그 앞에서 선임병이라는 작자가 밥에 물을 붓고 욕설을 퍼붓더군. 옆에 있던 행정보급관은 맞을만해서 맞는 거라며 낄낄거리고 있고.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오태석 군단장의 당혹스러운 외침이 들렸다. 심지어 나보고 무식한 아줌마라며 꺼지라고 하더군. 오 장군, 자네 예하부대 교육을 아주 훌륭하게 시켰어. 육군 감찰실장이 개무시당할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나. 저 천장군님. 그게 무슨.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사단장이랑 헌병대 급파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꼼짝 말고 계십시오. 전화가 끊겼다. 뚜뚜뚜. 건조한 신호음만이 정적을 채웠다. 방기훈 상사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자, 장군님. 저는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독고영은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멍청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야, 독고 병장. 너 뭐해? 빨리 무릎 안 꿇어.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잖아. 방기훈이 독고영의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겼다. 그제야 독고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니. 이게 무슨. 백산이 놀란 눈으로 천사라를 바라보았다. 아들도 어머니가 이렇게 높은 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저 군무원으로 일한다고만 알고 있었던 어머니가 별 2개를 단 장군이라니. 일어나라, 백산. 천사라가 명령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고개 숙이지 마라.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너희들에게 줄 기회는 아까 내가 사과하라고 했을 때가 마지막이었다. 이제부터는 군법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였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한두 대가 아니었다. 부대 정문 쪽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세단들과 헌병대 차량들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두두두두 하는 굉음과 함께 기동헬기 한 대가 연병장 쪽으로 선회하고 있었다. 12사단장, 헌병대장, 감찰참모. 별들이 줄줄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면회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전투복을 입은 장군과 대령들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천사라를 보자마자 일제히 발을 구르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12보병 사단장 소장 박진철. 감찰실장님의 방문을 신고합니다. 면회실 안의 모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다른 면회객들도 병사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수한 옷차림의 아줌마가 대한민국 육군을 뒤흔드는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천사라는 박진철 사단장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물었다. 박 소장, 자네 부대에는 병사를 개돼지 취급하고 민간인을 협박하는 게 작전 예규에 있나 보지. 박진철 사단장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바닥에 꿇어앉아 있는 방기훈과 독고영을 보며 이를 갈았다.
당장 저놈들 체포해. 그리고 이 시간부로 12사단 예하 전 부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감찰관 파견 따위는 없어. 내가 직접 한다. 천사라의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아들 백산의 손을 잡았다. 가자, 사나.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제 다 끝났어. 천사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투둑 떨어졌다. 그것은 서리빨 같은 장군의 눈물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식을 품은 어미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은 인제의 칼바람보다 더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부패한 군대와의 전쟁이. 12사단 헌병대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도착한 곳은 국군 홍천병원 인재분원이었다. 사단 의무대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천사라의 판단 때문이었다. 응급실 전체가 통제되었다. 병원장은 주말 골프를 치다 말고 골프복 차림 위에 가운만 걸친 채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이 직접, 그것도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보고는 병원 전체를 비상사태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천사라는 응급처치실 커튼 뒤에 서 있었다. 의사와 간호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가위로 군복을 잘라내는 소리, 소독약 뚜껑을 여는 소리, 그리고 아들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톱질하듯 긁어댔다. 잠시 후 군의관인 대위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커튼을 젖히고 나왔다. 그는 천사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손에 들린 차트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보고 드립니다. 환자 백산 일병의 상태가. 그대로 말해. 의학적 소견 단 한 글자도 빼지 말고. 천사라의 목소리는 북극의 빙하처럼 차가웠다. 군의관은 마른 침을 삼키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좌측 늑골 7번과 8번의 미세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타로 인해 뼈가 붙었다가 다시 부러지는 과정이 반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군의관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천사라는 말없이 군의관을 비켜 커튼 안으로 들어갔다. 상의가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이 보였다. 천사라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백산의 몸은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마들이 장난을 친 캔버스였다. 등 전체가 시퍼런 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갓 생긴 붉은 멍, 시간이 지나 검푸르게 변한 멍, 그리고 희미해져가는 노란 멍들이 지층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가 겪은 고통의 시간이 고스란히 몸에 기록되어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허벅지와 옆구리 쪽이었다. 담뱃불로 지진 화상 자국이 북두칠성 모양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살이 타들어가고 진물이 굳어 딱지가 앉은 그 자국들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고문이었다. 어머니. 보지 마세요. 백산이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리려 했다. 눈물이 고인 아들의 눈은 수치심과 미안함으로 얼룩져 있었다. 엄마가 보면 속상하잖아. 나 진짜 괜찮아. 흉터는 금방 없어진대. 천사라는 다가가 아들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다. 그리고 이불을 다시 걷어냈다. 똑똑히 봐. 이게 괜찮은 거냐? 이게 사람 몸이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뼈를 깎는 아픔이었다. 평생을 군의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자부했다. 수많은 비리 군인을 잡아넣고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이 철책안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이 타들어가고 뼈가 부러질 때 그녀는 따뜻한 집무실에서 서류나 결제하고 있었다. 그 죄책감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누가 그랬어? 독고영 그놈이냐? 백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입술을 달싹이며 덧붙였다. 독고 병장만이 아니에요.
밤마다 점호 끝나면 창고로 불려갔어요. 행보관님도 알아요. 제가 다리를 절뚝거리니까 꾀병 부리지 말라면서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어요. 천사라는 아들의 앙상한 정강이를 보았다. 군화끈 자국이 그대로 문신처럼 박혀 있었다. 방기훈 상사. 그 뱀 같은 눈을 가진 자가 아들의 뼈를 짓뭉갠 장본인이었다. 그리고 백산이 망설였다. 더 큰 공포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듯 했다. 말해. 이제 엄마가 다 들어줄게. 아무도 너 못 건드려. 대대장님도 아셨어요. 천사라의 눈동자가 순간 확장되었다. 12사단 예하 대대장 권세도 중령. 그는 천사라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인물이었다. 진급에 목숨을 건 전형적인 정치 군인. 저번에 중대장님이 저를 그린 캠프로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도저히 여기서는 못 버티겠다고 상담했거든요. 그런데 대대장님이 막으셨대요. 사고 부대로 찍히면 자기 진급 막힌다고. 그냥 참고 버티라고. 없는 사람처럼 죽은 듯이 살라고. 천사라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 아니었다. 지휘관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하의 고통을 제물로 삼은 조직적인 범죄였다. 권세도 중령은 알고 있었다. 백산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다. 아니,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이다. 천사라는 천천히 아들의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알았다. 이제 푹 쉬어. 엄마가 다 해결하고 올게. 그녀는 병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박진철 12사단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천사라는 그를 지나쳐 곧장 병원 로비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감찰실 법무관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사라는 병원 통유리 밖으로 보이는 인재의 잿빛 하늘을 노려보았다. 12사단 헌병대 수사권 박탈해. 이 사건은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직접 수사한다. 그리고 3군단 헌병대와 법무실장 지금 당장 37연대 2대대로 집결시키라고 해. 알겠습니다. 체포영장은 누구 앞으로 청구할까요? 천사라는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보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할 만큼 잔혹했다. 전원 다. 독고영, 방기훈. 그리고 대대장 권세도까지. 긴급 체포다. 죄목은 특수 가혹행위, 직무유기, 그리고 살인미수다. 살인미수. 그 단어가 로비의 공기를 무겁게 갈랐다. 천사라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죄 지은 자들을 단죄하러 온 저승사자였다. 권세도 중령은 대대장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파쇄기에 넣고 있었다.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그의 불안한 심장 박동 소리를 감추어주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재떨이가 엎어져 있었고 담배꽁초 수십 개가 널려 있었다. 조금 전 사단장 박진철 소장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내 대대 병사가 감찰실장 아들이라고. 너 이제 죽었어. 옷 벗을 준비나 해. 권세도는 믿을 수 없었다. 그 비실비실하고 멍청해 보이던 백산이 면회 때마다 낡은 옷을 입고 오던 그 아줌마가 육군 본부의 실세 중에 실세 천사라 소장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안 돼.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는 증거를 없애야 했다. 백산의 상담 일지, 마음의 편지, 중대장이 올렸던 그린 캠프 입소 건의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다. 그는 서류들을 닥치는 대로 찍고 갈았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려던 찰나였다. 쾅! 대대장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경첩이 뜯겨나갈 정도의 충격이었다. 권세도는 소스라치게 놀라 마우스를 떨어뜨렸다.
문 앞에는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천사라 소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2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헌병들이 독고영 병장과 방기훈 상사를 개처럼 끌고 들어오고 있었다. 2 사람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다. 독고영은 오줌을 지려 전투복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방기훈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살려달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권세도 중령. 천사라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군화 소리가 또각또각 권세도의 심장을 밟는 듯 했다. 충성. 대대장 중령 권세도. 권세도는 반사적으로 경례를 올렸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천사라는 파쇄기 앞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힐끗 보았다. 증거인멸 시도. 아주 훌륭하군. 재판정에서 판사가 아주 좋아하겠어. 죄목 하나 추가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해. 아닙니다. 이건 정기보안 문서 파기입니다. 오해십니다, 실장님. 권세도는 비굴하게 웃으며 변명했다. 천사라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지나쳐 대대장석 상석에 앉았다.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독고영, 방기훈. 꿇어. 천사라의 나직한 명령에 헌병들이 2 사람의 오금을 걷어찼다. 퍽 소리와 함께 2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권세도 역시 엉거주춤하게 서 있다가 천사라의 눈빛을 받고는 슬그머니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다. 자, 지금부터 퀴즈 시간이다. 누가 먼저 정답을 말하나 보자. 내 아들 백산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담배로 지진 게 누구지? 독고영이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그런 게 아닙니다. 행보관님이 시켰습니다. 저 새끼 군기 빠졌으니까 확실하게 교육하라고. 안 그러면 분대장인 저를 영창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개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이야. 방기훈이 펄쩍 뛰었다. 실장님 아닙니다. 저놈이 평소에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서 애들 괴롭히는 걸 즐겼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진짜입니다. 말려. 웃기지 마십시오. 행보관님, 백산이 면회 왔을 때 저 아줌마 쫓아내라고 낄낄거린 게 누굽니까? 그리고 창고에서 백산이 정강이 걷어차면서 맷집 좋다고 웃은 건 기억 안 나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추악한 진실들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천사라는 그들의 추태를 감정 없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시선을 권세도에게 돌렸다. 자, 이제 몸통 차례군. 권중령, 자네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댈 텐가. 권세도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병사들끼리의 사소한 다툼까지 대대장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는 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덮었겠지. 천사라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찢어지지 않은 원본이었다. 육군본부 전산망에서 복구해 온 이진우 중대장의 그린 캠프 건의안이었다. 그곳에는 권세도의 반려 도장과 함께 붉은 펜으로 휘갈겨 쓴 메모가 남아 있었다. 진급 심사 기간이다.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조용히 묻어. 권세도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자신의 필체였다. 이것도 몰랐다고 할 텐가. 자네의 그 더러운 별 하나 달아보겠다고 내 아들을, 아니 대한민국 청년을 지옥 구덩이에 쳐넣고 시멘트를 부어버렸어. 그게 지휘관이 할 짓인가. 천사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권세도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내 놈은 군인이 아니다. 내 놈은 제복을 입은 양아치일 뿐이야. 그녀는 권세도의 가슴에 달린 약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찍 소리와 함께 화려했던 약장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권세도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자신의 군 생활 25년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헌병대장. 예, 실장님. 이놈들 전부 끌고 가. 그리고 당장 대대 전 병력 연병장에 집합시켜. 이 썩어 빠진 부대의 고름을 내가 직접 짜내겠다.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세 사람을 질질 끌고 나갔다. 복도 끝까지 그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천사라는 텅 빈 대대장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밤이 아니었다. 이제야 비로소 새벽이 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인제의 칼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하지만 37연대 2대대 연병장의 공기는 날씨 탓이 아닌 다른 이유로 얼어붙어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헬기 소리가 부대 상공을 뒤덮었다.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 블랙호크 헬기 3대가 연병장에 착륙했다. 검은 선글라스와 검은 정장을 입은 감찰관 수십 명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마치 영화 속 특수부대처럼 신속하게 대대 본부를 장악하고 병사들을 연병장으로 몰아넣었다. 500여 명의 대대 병력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했다. 단상 위에는 마이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병사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대대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는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다. 잠시 후 천사라 소장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에 베레모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위압감은 500명의 병사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녀의 뒤로는 포박된 권세도, 방기훈, 독고영이 무릎을 꿇은 채 병사들을 마주보고 있었다. 천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바람 소리만이 스피커를 타고 흘렀다. 전체 차려. 그녀의 구령은 크지 않았지만 묵직했다. 병사들이 일제히 부동자세를 취했다. 나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소장 천사라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군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우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러 왔다. 그녀는 무릎 꿇은 세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들을 보라. 어제까지만 해도 너희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들던 대대장, 행정보급관, 그리고 분대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범죄자일 뿐이다. 계급장이 떨어진 저들의 어깨를 봐라. 얼마나 초라한가. 병사들의 시선이 세 사람에게 꽂혔다. 항상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다니던 권세도는 고개를 땅에 처박고 있었고 악마 같던 독고영은 덜덜 떨고 있었다. 그 절대적이던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묘한 카타르시스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나의 아들 백산일병은 이 연병장에서 저 막사 안에서 지옥을 겪었다. 다리가 부러지고 살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가 겪은 외로움이었다. 500명이나 되는 전우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침묵했다. 외면했다. 그것이 너희가 배운 전우애인가? 천사라의 일갈에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을 느끼는 자, 안도하는 자, 그리고 억울해하는 자들의 감정이 뒤섞였다. 하지만 나는 안다. 너희 중에도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독고영 같은 놈들에게 맞고도 말 못하고 방기훈 같은 놈들에게 돈을 뜯기고도 신고하지 못한 병사들이 있다는 것을. 천사라가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내 아들이 병상에서 쓴 진술서가 아니다. 내 아들이 기억하는 자신처럼 당하고 있던 또 다른 병사들의 이름이다. 김일병, 최상병, 박이병. 너희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호명된 병사들이 움찔했다. 나오라. 앞으로 나와라. 이제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은 없다. 내가 지켜준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나오라. 정적이 흘렀다. 1초, 2초, 3초. 그때였다. 대열 구석에서 왜소한 체격의 병사 하나가 주저하며 발을 떼었다.
얼굴에 멍이 든 병사였다. 그가 울먹이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병사도 또 다른 병사도 하나둘씩 대열을 이탈해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1명, 2명, 5명, 10명. 무려 20명이 넘는 병사들이 단상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고통의 해방이자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한 저항의 함성이었다. 천사라는 단상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울고 있는 병사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다. 더러운 전투복, 땀냄새 나는 몸이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미안하다. 어른들이 못나서 군대가 썩어서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장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병사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권세도와 방기훈, 독고영은 그 광경을 보며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들이 짓밟은 것이 단순한 한 명의 병사가 아니라 군대의 미래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천사라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부로 12사단 37연대 2대대의 모든 부조리는 끝났다. 지금부터 감찰관들이 전원 1:1 면담을 실시한다.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털어놔라.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다.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와!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인재의 칼바람을 뚫고 하늘 높이 솟구쳤다. 그것은 승리의 함성이었다. 천사라는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병원에 있을 아들이 생각났다. 사나 들리니? 내가 쏘아 올린 작은 용기가 이 거대한 폭풍을 만들었어.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12사단에서의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수첩에는 아직 청산해야 할 적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면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그리고 50만 국군 장병이라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바람이 잦아들고 있었다. 인제의 겨울에 비로소 따뜻한 볕이 들기 시작했다. 인제의 눈보라는 멈췄지만 서울 용산의 바람은 그보다 더 매섭고 비릿했다. 천사라 소장이 아들을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하고 육군본부로 복귀한 지 4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들이 그녀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다. 아침 조간신문들의 헤드라인은 온통 천사라를 향한 맹비난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육군 감찰실장 아들 문제로 야전부대 지휘권 유린 논란 사적 복수를 위한 헬기 동원, 삼성 장군 승진 앞둔 무력 시위인가 12사단장 절차 무시한 감찰의 강력 반발. 군 지휘체계 붕괴 우려. 권세도 중령과 방기훈 상사가 구속되었지만 그들의 배후에 있던 더 큰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심에는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 강도훈이 있었다. 권세도 중령은 강도훈 의원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그의 지역구 관리를 돕던 정치 군인 라인의 핵심이었다. 강도훈은 자신의 수족이 잘려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았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실. 천사라는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을 바라보며 씁쓸한 커피를 삼켰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국방부 장관의 호출 명령서가 놓여 있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똑똑.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실장님, 강도훈 의원실에서 보좌관이 찾아왔습니다. 비공식 면담을 요청합니다. 들여보내. 잠시 후 기름진 머리를 넘긴 30대의 보좌관이 거만한 태도로 들어왔다. 그는 자리에 앉으라는 권유도 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천사라의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강도훈 의원님 전원입니다. 이번 일 여기서 덮으시죠. 천사라는 봉투를 뜯어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눈으로 보좌관을 올려다보았다. 덮으라니. 범죄자가 자백했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뭘 덮으라는 거지. 소장님 정치를 너무 모르시네요. 권세도 중령이 옷 벗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선에서 끝내세요. 사단장까지 건드리고 12사단 전체를 들쑤시는 건 윗분들이 아주 불쾌해하십니다. 보좌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드님 백산일병 말입니다. 국군 수도병원 특실 아주 편안하시더군요. 근데 언론이 알면 어떨까요? 엄마 찬스로 황제 입원 중이라고 기사가 나가면 아드님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이번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을 텐데요. 이것은 협박이었다. 아들을 인질로 삼은 비열한 거래 제안이었다. 천사라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좌관은 놓치지 않았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소장님도 내년에 중장 진급하셔야죠. 여기서 멈추시면 강 의원님이 국방위에서 적극 밀어주신답니다. 이 봉투 안에 합의안이 들어있습니다. 권 중령은 개인 일탈로 처리하고 사단장은 경징계, 그리고 소장님은 과잉 감찰에 대해 유감 표명 정도 하시는 걸로. 천사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다. 보좌관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다. 찍. 천사라는 봉투를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을 갈랐다. 보좌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가서 전해. 내 아들은 이미 지옥을 보고 왔다. 손가락질. 마음대로 하라고 해.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강도훈 그자에게도 전해라. 내가 권세도의 목을 쳤을 때는 그 뒤에 숨은 썩은 동아줄까지 다 끊어버릴 각오였다고. 천사라는 찢어진 봉투 조각을 보좌관의 가슴팍에 던졌다. 내 집무실에서 당장 나가. 헌병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보좌관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리며 나갔다. 문이 닫히자 천사라는 책상을 짚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떨려왔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아들을 또다시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미안함 때문이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병원에 있는 백산이었다. 어머니. 사나 뉴스 보지 마라. 인터넷도 하지 말고. 어머니 저 다 봤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저 사람들이 엄마 공격하는 거, 엄마가 나 때문에 곤란해지신 거 다 봤어요. 아니야. 넌 신경 쓸 거 없어. 엄마가 알아서. 엄마. 백산이 말을 끊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인제 면회실에서 느꼈던 공포나 위축감은 없었다. 대신 단단한 쇠붙이 같은 결기가 느껴졌다. 저 숨지 않을래요. 엄마가 저 구해줬잖아요. 저도 엄마 지킬래요. 제가 증언할게요. 제가 겪은 일 그리고 제 동기들이 겪은 일 제가 직접 말할게요. 천사라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나약하게만 보였던 아들이 어느새 전사가 되어 있었다. 그래. 같이 싸우자. 우린 틀리지 않았으니까. 전화를 끄는 천사라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하이에나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달려든다면 사자가 되어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어줄 차례였다. 내일 열릴 국방부 징계위원회. 그곳이 바로 최후의 결전장이 될 터였다. 국방부 대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그리고 강도훈 의원이 포함된 외부 자문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정복을 입고 꼿꼿하게 선 천사라 소장이 있었다. 이곳은 징계위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상 천사라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인민재판장이나 다름없었다. 강도훈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천 소장. 12사단 연병장에 헬기를 띄우고 사단장의 지휘권을 무시한 채 병력을 집합시켰다지요. 그것도 모자라 대대장의 계급장을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뜯어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장군이 할 짓입니까? 조폭도 아니고 규정에 따른 감찰권 행사였습니다. 천사라가 짧게 답했다. 규정. 아들이 맞았다고 눈이 뒤집혀서 규정을 악용한 거겠죠. 솔직해집시다. 만약 피해자가 백산일병이 아니었다면 천 소장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강도훈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이것이 그들의 핵심 논리였다. 공적인 권한의 사적 남용. 회의장에 있던 위원들이 수군거렸다. 분위기는 명백히 천사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참모총장조차 난처한 표정으로 헛기침만 할 뿐 천사라를 변호해주지 못했다. 천 소장 대답해보세요. 아들이 아니었어도 헬기를 띄웠겠습니까? 강도훈이 의기양양하게 몰아붙였다. 천사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강도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맞습니다. 제 아들이라서 그랬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혐의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도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천사라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내 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내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살이 타들어간 채로 엄마가 곤란해질까봐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히지 않을 부모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천사라의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헬기를 띄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이 썩어 문드러진 것을 보았기에 움직인 것입니다. 말장난하지 마시오. 강도훈이 소리쳤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천사라가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녀는 수십 개의 녹취록과 진술서를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다. 이것은 12사단 37연대 2대대에서 제가 찾아낸 또 다른 아들들의 목소리입니다. 제 아들 백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이병은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부대는 은폐했습니다. 박상병은 간부들에게 월급을 갈취당했습니다. 최일병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천사라는 진술서 하나를 집어들어 강도훈 앞에 내밀었다. 이 병사의 아버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팝니다. 백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는 맞아도 돈을 뺏겨도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헬기를 띄우지 않았다면, 권세도 중령을 끌어내리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은 지금도 지옥 속에 있었을 겁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단순한 사적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구조적 악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천사라가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 띄워진 것은 권세도 중령의 비밀 장부 사본이었다. 감찰실 요원들이 권세도의 관사를 압수수색하여 찾아낸 것이었다. 권세도 중령은 병영식당 운영비와 공사비를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특정 정치인의 후원금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강도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 특정 정치인이 누구냐? 바로 여기 앉아 계신 강도훈 의원님이십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강도훈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판단할 겁니다. 이미 군 검찰과 민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권세도 중령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불더군요. 의원님이 뒤를 봐주는 대가로 상납을 요구했다고. 천사라의 일격이었다. 이것을 위해 그녀는 지난 48시간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권세도를 신문하고 증거를 모았다. 천 소장, 그게 사실인가? 국방부 차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여기 통장 거래 내역과 권중령의 자필 진술서가 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천사라를 심판하려던 자리가 순식간에 강도훈을 향한 청문회장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들 백산 일병이 보낸 영상 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환자복을 입은 백산이 나타났다. 멍이 덜 빠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안녕하십니까? 일병 백산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구해주셨지만 동시에 제 전후 20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정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부디 옳은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 누구도 감히 천사라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구한 어머니이자 군을 정화한 진정한 군인이었다. 참모총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사라 소장에 대한 징계 논의는 기각한다. 대신 육군본부는 강도훈 의원과 권세도 중령의 유착 관계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개시하겠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악인들을 향한 조종이었다. 강도훈은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고 천사라는 비로소 굳게 담은 입술을 풀고 긴 숨을 내쉬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다. 그날의 회의는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든 태풍의 눈이 되었다. 천사라 소장이 공개한 비리 장부와 녹취록은 뉴스 속보를 타고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여론은 들끓었다. 아들의 학대를 막아낸 어머니 장군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고 군납 비리와 인사청탁에 연루된 강도훈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 촉구 시위가 국회 앞에서 벌어졌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12사단장 박진철 소장은 지휘 책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보직 해임되어 옷을 벗었다. 그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부하들이 저지른 조직적 범죄를 몰랐다는 무능함 자체가 죄였다. 권세도 중령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가혹행위 교사,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만 10여 가지에 달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며 천사라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했다. 방기훈 상사와 독고영 병장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고 육군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특히 독고영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 병사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엄벌을 내렸다. 가장 큰 거물 강도훈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몰락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켜 국방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단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달 후 국군 수도병원. 천사라는 사복 차림으로 병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이제 더 이상 칼바람은 없었다. 어머니. 재활 치료를 마치고 나온 백산이 다가왔다. 다리는 아직 약간 불편해 보였지만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얼굴의 멍 자국도 모두 사라지고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치료는 잘 받았니?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셔? 이제 뼈는 다 붙었대요. 근육만 좀 더 키우면 예전처럼 뛸 수도 있대요. 백산이 싱긋 웃으며 어머니의 옆자리에 앉았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천사라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이제 따뜻했다. 인제 면회실에서 느꼈던 그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머니, 저 결심한 게 있어요. 뭔데? 저 전역하면 로스쿨 갈 거예요. 군 법무관이 되고 싶어요. 천사라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군대가 지긋지긋하지도 않니? 지긋지긋하죠.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요.
그런데 제가 병실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힘없고 빽없는 병사들은 누가 지켜주나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장군이니까 저를 구해주셨지만 다른 병사들에게는 그런 엄마가 없잖아요. 백산의 눈이 빛났다. 제가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법으로, 규정으로 억울한 병사들을 지켜주는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요. 천사라는 말 없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지옥에서 돌아온 아들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상처가 아물어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가 되었다. 그래. 넌 훌륭한 법무관이 될 거야. 엄마보다 훨씬 더 훌륭한.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벚꽃잎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비로소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군대라는 거대한 회색 벽 안에도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멀리서 뉴스 소리가 들려왔다. 육군본부는 천사라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키고 육군 최초의 여성 군단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군내 부조리 척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한 파격적인 인사로 천사라는 미소 지었다. 계급장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장군이 아니라 백산을 지켜낸 어머니였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정리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로운 임지로 떠나기 전 인제 12사단을 다시 한번 방문할 생각이었다.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했다. 강원도의 산맥들이 초록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인제의 겨울은 혹독하고 길었지만 그만큼 봄은 눈부시게 찬란했다. 미시령 터널을 넘어 불어오는 바람에는 더 이상 살을 애는 냉기가 아닌 흙내음과 꽃향기가 실려 있었다. 육군 제3군단 사령부 연병장.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울려 퍼지고 단상 위에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군단장이 취임하는 순간을 보기 위해 모인 내외빈들로 가득했다. 부대 차려. 지휘관의 우렁찬 구령과 함께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단상 중앙에 선 천사라 중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이제 2개가 아닌 3개의 은색별이 빛나고 있었다. 중장 계급장. 그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다. 썩어 빠진 군대를 도려내고 지켜낸 정의의 무게이자 다시는 아들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피 맺힌 맹세의 징표였다. 천사라는 마이크 앞에 섰다. 준비된 원고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덮었다. 대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지휘관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지만 동시에 한 청년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다. 지난 겨울 우리는 이곳 인제에서 끔찍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전우가 전우를 해치고 지휘관이 부하를 외면했던 그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군대에 치부라고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아파야 고칠 수 있고 피를 흘려야 새 살이 돋기 때문입니다. 천사라는 잠시 숨을 고르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곳 어딘가에 아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12사단이 있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내 지휘 아래 있는 동안 그 누구도 억울하게 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군대,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병사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신뢰의 함성이었다. 천사라는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천사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책상 위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수신이는 천사라 어머니께, 발신이는 법무관 후보생 백산이었다. 서울 신림동의 한 고시원. 좁은 책상 앞에 앉은 백산은 두꺼운 법전과 씨름하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책상 위를 비췄다. 책상 한 구석에는 그가 군대에서 입었던 이제는 계급장이 떼어진 전투복 상의가 걸려 있었다. 백사는 펜을 내려놓고 자신의 왼쪽 정강이를 문지르며 스트레칭을 했다. 비가 오면 가끔 쑤시기는 했지만 뼈는 단단하게 붙었다.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백사는 그 흉터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지옥에서 살아남았다는 증명서였고 앞으로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이름에 김민수가 떴다. 인제에서 함께 복무했던 천사라가 구해낸 20명의 피해 병사 중 한 명이었다. 민수야. 잘 지내냐? 백산 형. 뉴스 봤어. 어머니 군단장 취임식 하셨더라. 진짜 멋있으시다. 수학이 넘어 김민수의 목소리는 밝았다.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던 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진 목소리였다. 그래. 다행이지. 너는 어때? 복학 준비는 잘 돼가고. 응. 나 심리 상담 치료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밤에 악몽도 안 꿔. 형, 우리 나중에 꼭 다시 모이자. 다른 애들도 형 보고 싶어 해. 형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고.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너희가 용기 내준 덕분이지. 전화를 끄는 백사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생존자이자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전우였다. 백사는 다시 펜을 잡았다. 형법 교과서의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길에 힘이 들어갔다. 그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했다. 사법시험 그리고 군 법무관 임용.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어머니가 총과 칼로 군대를 지켰다면 그는 법전과 양심으로 군대를 지킬 것이었다. 권세도 같은 정치 군인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방기훈 같은 부패한 간부가 병사들의 등을 처먹지 못하도록 법의 칼날을 갈고 닦을 것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천사라 군단장은 수행원 없이 사복 차림으로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운전석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백산이 앉아 있었다. 준비됐니? 네, 어머니. 출발하시죠. 차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목적지는 강원도 인제 12사단 37연대 2대대였다. 44번 국도를 달리는 동안 모자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이 그들의 지난 시간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1년 전 이 길은 백산에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공포의 길이었고 천사라에게는 아들을 구하러 가는 분노의 질주로였다. 하지만 오늘 이 길은 치유와 화해의 길이었다. 위병소 앞에 도착하자 사전에 연락을 받은 대대장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새로운 대대장은 천사라가 직접 선발한 강직하고 병사들을 아끼기로 소문난 중령이었다. 충성. 군단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대대장이 거수 경례를 했다. 천사라는 손을 들어 답례했다. 공식 방문 아니네. 그냥 아들이랑 산책하러 왔어. 부담 갖지 말게. 천사라와 백사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며 웃고 떠드는 병사들의 모습. 그 어디에도 구타나 폭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물을 건네고 후임병이 선임병의 등을 두드려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많이 변했구나. 백산이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이 연병장 한 구석,
과거 자신이 얼차려를 받으며 맞았던 그 장소에 머물렀다. 그래. 내가 바꾼 거야. 천사라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그들은 막사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창고가 하나 있었다. 독고영과 방기훈이 백산을 끌고 가 담뱃불로 지지고 군화발로 짓밟았던 그 지옥의 밀실이었다. 창고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작은 쉼터가 만들어져 있었다. 나무 벤치와 파라솔, 그리고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다. 병사 몇 명이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통화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죠? 백산이 놀라서 물었다. 대대장이 다가와 설명했다. 군단장님 지시로 6개월 전에 철거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지우고 병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화단의 꽃들은 병사들이 직접 심은 겁니다. 천사라는 백산을 벤치에 앉혔다. 사나 기억나니? 여기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네. 매일 밤이 지옥 같았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죠. 엄마는 그 창고를 부수면서 다짐했어. 내 아들의 비명소리가 스며든 저 벽돌 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꽃을 심겠다고. 천사라가 화단에 핀 노란 민들레를 가리켰다. 저 꽃말이 뭔지 아니? 감사하는 마음이야. 내가 살아있어줘서 엄마 아들로 버텨줘서 고맙다는 뜻이야. 백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단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꽃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피와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에 이제는 생명이 피어 있었다. 백산은 눈을 감았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독고영의 비웃음, 방기훈의 폭력, 권세도의 비겁함. 하지만 그 기억들 끝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있었다. 헬기를 타고 내려와 자신을 안아주던 그 따뜻한 품, 자신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준 그 강인한 등이 있었다. 용서할 수는 없어요. 백산이 눈을 뜨며 말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기억이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 거니까요. 천사라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12사단의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과거의 망령들은 완전히 흩어져 사라지고 있었다. 시간이 다시 흘러 3년 후.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엄숙한 공기가 흐르는 법정 안에 군복을 입은 검찰관이 서 있었다. 어깨에는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고 가슴에는 군법무관 백산이라는 명찰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한 중사를 노려보았다. 병사들의 부식비를 횡령하고 폭언을 일삼다 적발된 자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백산의 목소리는 힘차고 명확했다. 군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신성한 곳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병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의 재산을 사리사욕에 채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백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방청석을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이 사건의 피해 병사와 그 부모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백산은 4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두려움과 억울함에 떨고 있는 그 눈빛을. 본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군형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다시는 이 신성한 군대에 이와 같은 악행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하여 주십시오. 백산의 구형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던 백산은 복도 끝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된 천사라였다.
그녀는 이제 군복 대신 편안한 코트 차림이었지만 특유의 기품은 여전했다. 수고했다, 백대위. 천사라가 활짝 웃으며 아들을 맞이했다. 오셨습니까, 어머니? 백산이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천사라는 아들의 손을 잡고 내렸다. 이제 엄마한테 경례는 그만해. 넌 이제 내 부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의의 수호자잖아. 어머니가 닦아놓으신 길 제가 이어가야죠. 오늘 재판 떨지 않고 잘했습니다. 그래. 밖에서 다 들었다. 내 목소리에서 내 젊은 날이 보이더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법원 건물을 나섰다. 밖에는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글쎄다. 텃밭에 배추나 좀 심을까 하는데. 왜 도와주게? 아니요. 인제에 한번 다녀오려고요. 인제. 천사라가 멈칫했다. 네. 민수랑 동기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거기 막국수가 기가 막힌 집이 생겼다나 뭐라나.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천사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야. 너희끼리 다녀오렴. 이제 그곳은 너희의 추억이 있는 곳이지 늙은이가 낄 자리는 아니야. 가서 친구들이랑 실컷 웃고 떠들다 오렴. 백사는 어머니의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올 때 황태구이 맛있는 거 사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고. 백산이 차에 올라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천사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군 생활 40년. 수많은 별을 달았고 수많은 적과 싸웠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가장 빛나는 훈장은 훈장증이나 계급장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었다. 인재의 서리는 녹았다. 칼날 같던 바람도 멈췄다. 이제 그곳에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따뜻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이었다. 천사라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하지만 올곧게 뻗어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한 어머니의 위대한 승리이자 한 가족이 지켜낸 사랑의 대서사시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